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학생들 몇 명과 함께 촬영차 청운동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이 문학관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종로구 청운동에 있습니다. 이 문학관 뒤로 가면은 시인의 언덕도 있고요. 그리고 인왕산 쪽으로 이어지는 길도 있습니다. 한가한 시간 마련하셔서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 몇 편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집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송 시집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거의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서 어떤 시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100여 편의 시와 산문이 실려있는 책을 골랐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와 함께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가 후쿠오카 감옥에서 참담하게 세상을 떠난 후 간행됐습니다. 연희 전문 후배였던 정병욱에게 19편의 시를 맡겼죠.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안 쓴 5편을 강처중에게 보냅니다. 이 시들과 몇 편의 시를 더해서 31편이 실린 시집이 1948년 정음사에서 간행이 됩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리고 1956년인가요? 56년에 다시 증보를 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 제목 아래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윤동주의 시집들이 간행됐죠. 전집도 간행이 됐고요. 1948년 시집을 펼치면 윤동주가 스승으로 모셨던 정지용의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서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죽었구나.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하여 본 적도 없이. 네, 후쿠오카 감옥에서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참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토에서 민족운동 관련 단체를 결성했다는 게 체포 이후였죠.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감옥생활을 하던 중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생체 실험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동주는 29살이 되도록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대로 시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동시 몇 편과 산문 한두 편 정도 말고는 실제로 발표한 적이 없죠. 또 그렇기도 했고요. 연희 전문을 다니던 시기, 특히 연희 전문 4학년 때 집중적으로 시를 창작하는데 그때 윤동주 시를 발표할 지면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혼자 원고지에 한자 한자 새겨 넣었고요. 그것을 후배 정병욱에게 전했고 그것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48년에 이르러서야 독자들 앞에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정지용이 29세가 되도록 시를 발표하여 본 적도 없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동주의 시 함께 보도록 하죠. 윤동주는 동시를 참 많이 씁니다. 먼저 해바라기 얼굴을 볼 텐데요. 김민기가 만든 노래로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해가 금방 뜨자 일터에 간다. 해바라기 얼굴은 누나의 얼굴. 얼굴이 수거들어 집으로 온다. 1938년에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간도 용정의 명동촌에서 태어났죠.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평양에서 숭실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용정 명동촌으로 돌아가서 광명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다가 다시 1938년에 연희전문을 다니기 위해 서울로 오죠. 윤동주는 38년도에 연희전문에 입학합니다. 그러니까 38학번인 셈이죠. 윤동주가 1917년 12월 30일 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22살
그런데 12월 30일생이니까 하루 차이로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셈이죠. 그러니까 21살, 만으로 20살에 입학을 합니다. 이때 서울에 와서 좋은 시들 많이 쓰죠. 이 해바라기 얼굴은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서 쓴 것 같습니다. 연희전문 다니면서 산책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산책길에 많은 사람들 만났겠죠. 그리고 이런 시도 있고요. 용정에 머물 때 쓴 시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시집이 흑룡강 조선민족 출판사에서 펴낸 겁니다. 제가 윤동주 생가와 윤동주가 다녔던 학교를 둘러보면서 윤동주가 공부했던 방 있죠? 그 학교에 갔을 때 구한 책입니다. 이 시집에 동시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시들 보세요. 산울림이라는 시입니다. 까치가 울어서 산울림, 아무도 못 들은 산울림. 까치가 들었다 산울림, 저 혼자 들었다 산울림. 이런 시도 있고요. 종달새도 있고요.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 예쁜 동시들이 많아요. 눈에 띄는 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개라는 예쁜 동시도 있습니다. 강아지란 뜻입니다. 개, 눈 위에서 개가 꽃을 그리며 뛰어. 네, 11글자로 쓰여진 시. 인상이 눈에 선하죠. 눈이 왔습니다. 눈 위에서 개가 뛰는데 뛴 자리가 마치 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봄이라는 시도 참 예쁩니다. 우리 애기는 아래 발치에서 콜콜, 고양이는 부뚜막에서 가릉가릉, 애기 바람이 나뭇가지에 솔솔, 아저씨 해님이 하늘 가운데서 쨍쨍. 네, 이런 시도 있는가 하면 오줌 싸개 지도도 있고요. 좋은 동시들이 많습니다. 윤동주의 동심, 어린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편들입니다. 해바라기 얼굴도 그 중에 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동주 씨가 대략 100여 편쯤 되는데 100여 편 중에 동시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윤동주 시집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시편들 혼자서 몰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미도 쏠쏠합니다. 소년이라는 시 볼까요? 이미지가 대단히 선명한 작품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인가 실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죠. 소년,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씻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네, 참 예쁜 시입니다. 순이라는 인물은 동주의 시 여기저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속곡동무일까요? 시의 이미지가 펼쳐지는 것들 보십시오. 단풍잎이 가을에 뚝뚝 떨어집니다.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답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멋지죠. 아마 나뭇잎이 떨어진 그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답니다. 하늘을 들여다보니까 윤동주 씨의 하늘은 우물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이미지죠.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하늘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파란 물감이 든답니다. 가만히라는 부사어도 윤동주 시 몇 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씻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대요. 이 파란색의 이미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요. 손금에 어느 순간 강물이 됐네요.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고 얘기합니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으니까, 눈을 감고 보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소년 참 좋죠. 윤동주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이죠. 떠나기 전에 정병국에게 전한 19편의 시 중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좋죠? 자화상 보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1939년 9월에 쓴 시입니다. 언제 썼는지 원고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날짜가 적혀 있지 않는 시들도 있습니다만 언제 쓰여졌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상황들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죠. 연희전문 2학년쯤에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 23세 쓴 시가 이 자화상입니다. 우물의 이미지가 선명하죠. 대단히 유명한 시입니다. 자화상 보겠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우물은 거울이고 하늘이기도 하지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봅니다. 윤동주 씨의 핵심은 성찰과 부끄러움입니다. 이 뛰어난 자기 성찰의 힘, 이게 한국 시사에서 빛난 지점이죠. 그 성찰의 과정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읽어내고요.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이 부끄러움의 사상, 이것이야말로 윤동주 사상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사의 빛나는 성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모퉁이를 돌아가죠. 논가에 외딴 우물이 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에 가시면은 우물이 한가운데 전시되어 있습니다.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보죠. 가만히란 부사어 주의해서 보십시오.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달도 있고요. 구름도 흐르고요.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가을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한 사나이가 있네요. 그 사나이가 밉습니다. 자기가 미운 거겠죠. 이 사나이는 시인 자신의 모습일 겁니다. 미운데 또 돌아가다 생각해 보니까 그 사나이가 가엾어지죠. 불쌍해집니다. 자기 연민이 밀려오기도 하죠. 해서 돌아가서 들여다보니까 사나이는 또 그대로 있습니다. 하늘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이 또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그 사나이가 다시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가 또 그리워집니다. 내가 밉다고 가엾어진다고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죠. 또 그리워합니다. 우물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을까요? 처음 우물 속에 비쳤던 자신의 모습과 다시 돌아가서 바라다본 자신은 좀 달라져 있을까요? 동주는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이 조금 덜 부끄러워지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인간인지라 수많은 잘못도 저지르고 또 실수도 하고 하죠. 그걸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그 잘못을, 부끄러움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 이게 인간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화상은 윤동주의 자화상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우리 근대사의 자화상이기도 할 테고요. 또 이 시를 읽는 독자들 각각의 자화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자화상을 다시 읽어보는 게 어떨까요? 자, 다음 시 보겠습니다. 돌아와 오는 밤입니다. 1941년 6월 연희전문 4학년 때 쓴 시입니다. 이 시도 참 좋은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에서 방이라는 이미지가 곳곳에서 등장하는데요. 윤동주 시에서 방은 성찰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부활의 공간이기도 하죠. 이 시에 좁은 방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방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이제 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끄옵니다. 불을 켜두는 것은 너무나 피로로운 일이옵니다. 그것은 낮의 연장이 없기에 이제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어 드려야 할 텐데 밖을 가만히 내다보아야 방 안과 같이 어두워 꼭 세상과 같은데 비를 맞고 오던 길이 그대로 빗속에 젖어 있사옵니다. 하루의 울분을 씻을 바 없어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 이제 사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 가옵니다. 사상이 이제 저절로 능금처럼 익어 간다고 얘기하네요. 다시 돌아오는 밤인데 돌아와서 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이제 내 좁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불을 끄옵니다 이랬죠. 기도하는 어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동주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을 켜두는 것은 너무나 피로로운 일이옵니다. 피로하다라는 말을 시적으로 표현한 어휘죠. 피로로운 일이옵니다. 그것은 낮의 연장이 없기에 불을 켜두는 것은 너무나 피곤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낮의 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어 드려야 할 텐데 밖을 가만히 내다보아야 방 안과 같이 어두워 꼭 세상 같은데 비를 맞고 오던 길이 그대로 빗속에 젖어 있사옵니다. 비를 맞고 오던 길이 그대로 빗속에 젖어 있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밖을 가만히 내다보니까 가만히가 또 나오죠. 가만히 내다보니까 방 안과 같이 어둡습니다. 근데 어두운데 그것이 꼭 세상 같다는 거죠. 세상이 온통 캄캄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식민지 지배의 후반, 그야말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들던 시기, 암울한 시기였죠. 41년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캄캄한 시기죠, 그야말로. 이 캄캄한 시기에 어디라고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서 불을 켜봐야 이 어둠은 끊이지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루의 울분을 씻을 바 없어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 이제 사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 가옵니다. 네, 사상이 저절로 능금처럼 익어 간다고 얘기하네요. 생각이 깊어 간다는 의미이겠죠. 돌아와 보는 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대 상황의 그 암울함, 시대 상황이 그대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와 함께 시인의 무거운 마음도 보입니다. 자, 다음 시 볼까요? 흰 그림자입니다. 앞에서 윤동주의 시 여러 편을 잘 간직해서 세상에 빛을 보도록 한 사람이 바로 배경 정병욱이라고 했죠. 이 정병욱 선생이 이 배경이라는 호를 쓴 이유가 바로 이 시 때문이라고 하죠. 흰 백자 그림자 영자를 씁니다. 흰 그림자. 이 시는 1942년 4월 14일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 유학가서 도쿄의 리쿄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일본의 학제는 4월에 개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쓴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본 유학 시절에 쓴 시는 이 시를 포함해서 쉽게 쓰여진 시와 함께 5편 정도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시를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편입니다. 볼까요? 흰 그림자. 황혼이 짙어지는 길모금에서 하루 종일 시든 귀를 기울이면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오랜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하나 둘 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하루 종일 시름 없이 풀포기나 뜯자. 여기에도 방이 등장하죠. 흰 그림자가 핵심어가 되겠네요. 그림자는 검죠. 그런데 종주는 흰 그림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흰 옷을 입은 민족의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혼이 짙어지는 길 모퉁이에서 하루 종일 시든 귀를 기울이며, 시든 귀라고 했네요. 맑은 귀가 아니고 시든 귀입니다. 아마 낯선 그 일본어 소리들에 지쳐서일까요? 시든 귀를 기울이면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땅거미가 옮겨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땅거미가 발길을 옮기는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적 상상력이 빛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시간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발자취 소리이기도 할 테고요. 땅거미가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라고 합니다.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총명했던가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자책이 보이죠?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오래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하나 둘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면,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내 안에 너무나 내가 많았던 거죠. 수많은 나를 하나 둘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면, 제 고장, 여러 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나들을 하나 둘 나아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고 나면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아마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들, 이 나들 속에 고향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평양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또 서울에서 만난, 연희 전문 다닐 때 만난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 사람들도 하나 둘씩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 여기는 어렵지 않죠?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사랑했던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여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하루 종일 시름 없이 풀포기나 뜯자. 이 양이 풀을 뜯는 이미지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죠?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의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루 종일 시름 없이 풀포기나 뜯자. 깊은 생각에 빠져들자. 네, 42년 4월 14일 윤동주의 깊은 어두운 내면을 읽을 수 있는 시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쉽게 씌어진 시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르게네프의 언덕도 참 좋은 시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시인데요. 이 시는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 시를 읽기 위해서는 뚜르게네프의 산문시 거지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뚜르게네프는 소설도 잘 쓰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이나 첫사랑이나 그리고 귀족의 보금자리, 처녀지 등등 한국 문학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작품들이 많죠. 사냥꾼의 수기도 있네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뚜르게네프의 산문시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거지인데요. 이 거지라는 시는 화자가, 시인이죠. 화자가 거리를 가다가 거지를 만나서 뭔가를 주고 싶었는데 줄 게 없어서 맨손을 내밀면서 서로 위로를 얻었다.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자의 모습, 휴머니스트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거지, 거리를 걷고 있노라니 늙어 빠진 거지 하나가 나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눈물 어린 충혈된 눈, 파리한 입술, 다해진 누더기 옷, 더러운 상처. 오, 가난은 어쩌면 이다지도 처참히 이 불행한 인간을 갉아먹는 것일까. 그는 빨갛게 부푼 더러운 손을 나에게 내밀었다. 그는 신음하듯 중얼거리듯 동량을 청한다. 나는 호주머니란 호주머니를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다. 지갑도 없다. 시계도 없다. 손수건마저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나 거지는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내민 그 손은 힘없이 흔들리며 떨리고 있다.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나는 힘없이 떨고 있는 그 더러운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용서하시오, 형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려.
거지는 충혈된 두 눈으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파리한 두 입술에 가느다란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그는 자기대로 나의 싸늘한 손가락을 꼭 잡아 주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시를 패러디해서 윤동주는 뚜르게네프의 언덕이라는 산문시를 씁니다. 산문시라고 이 원고에 표기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윤동주가 아마도 산책을 하다가 소년 거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거지들은 그렇게 애걸하던 표정으로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지를 바라보는 표정이나 태도도 다릅니다. 이 역시 윤동주의 깊은 자기 성찰을 읽을 수가 있고요. 이 가벼운 싸구려 인도주의로 다가갈 수 없는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는 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뚜르게네프의 언덕.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새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매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즘의 통, 쇠조각, 헌 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덥수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색이러 푸르스만 입술, 너덜너덜한 남루, 찢겨진 맨발. 아,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었느냐.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 볼 뿐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그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어가는 황혼이 밀려올 뿐. 어떻습니까? 이상의 시 오감도 시제 1호가 떠오르기도 하죠. 한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워, 두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워 하는 시 있잖아요. 이 시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당연히 뚜르게네프의 시가 떠오르기도 하죠. 이 거지라는 시가. 패러디 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뚜르게네프의 그 인도주의적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적 화자에게는 두툼한 지갑도 있고요. 시계도 있고 손수건도 있습니다. 있을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작거릴 뿐이죠. 해서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려고 애들을 불러봅니다. 근데 애들은 구걸하는 게 아니고 한품 줍쇼 하는 게 아니고 충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볼 뿐입니다. 둘째 아이도 그렇고 셋째 아이도 그렇습니다.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갑니다. 어떤 거지가 리얼하게 와닿습니까? 그리고 어떤 인물이 뚜르게네프의 시적 화자와 윤동주의 뚜르게네프의 언덕의 시적 화자 중에 어느 쪽이 더 리얼하게 와닿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시를 더 생생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첫째 아이가 메고 있는 바구니,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이다병, 간즘의 통, 쇠조각이죠. 간즘의 통, 통조림이죠. 통조림, 통, 쇠조각이 들어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간즘의 통, 쇠조각이 이어져 있습니다. 간즘의 통, 쇠조각이라는 뜻이겠죠. 간즘의 통과 쇠조각을 쉼표로 나눈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간즘의 통, 쇠조각, 헌 양말장 등 폐물, 버려진 물건들이 들어있죠. 네, 거지 소년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 날카롭죠. 그 속에서 자신을 또 깊이 성찰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볍게 적선을 함으로써 위로를 얻지 않죠. 이상의 에세이 중에 차생윤회라는 글이 있습니다. 차생윤회. 그 시가 딱 떠오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마 연구 논문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상의 에세이 차생윤회. 아주 뛰어난 에세이입니다. 쉽게 적선함으로써 자신을 변호하는 게 얼마나 비겁한가. 세상의 구조적 비참에 대해서 눈 돌리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윤동주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거지 소년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깊이 들여다봐야죠. 몇 푼 적선에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뚜르네프의 산문시 거지와 윤동주의 산문시 뚜르네프의 언덕이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이 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회록 보겠습니다. 이 참회록도 잘 알려져 있는 시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주가 1942년 1월 29일에 히라누마 도우주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창시 개명을 합니다. 이유는 일본의 유학을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항 증명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배표를 얻기 위해서는 창시 개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창시 개명을 앞두고 이 시를 씁니다. 그 저간의 사정을 알아야 이 시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닿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말이죠. 보시죠.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네, 너무 잘 알려진 시입니다. 이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이랬죠. 구리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욕될까? 욕된 이유를 이젠 압니다. 이 식민지 치하에서, 강점 치하에서 이름까지 바꿔야 합니다. 참회할 수밖에요. 참회 내용이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또다시 참회하죠. 과거에 대해 참회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참회합니다.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말하죠.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놔보자. 그러고 보니까 운석 밑으로 별동에서 떨어진 운석이죠. 이 동두시의 핵심어 중에 하나가 또 별인데 별에서 떨어진 이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옵니다. 자신의 모습일까요? 네, 이 지독한 부끄러움과의 대결, 윤동주 시의 핵심이라는 것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시를 읽어야 할 때입니다. 이 서시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일 겁니다. 이 서시의 핵심어가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것.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이 부끄러움은 윤동주의 부끄러움이자 우리 민족의 부끄러움이기도 했죠. 또 우리의 부끄러움이기도 하죠. 이 부끄러움과 끝까지 대결했다는 점에서, 이 부끄러움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점에서 윤동주의 시는 빛납니다. 이 부끄러움을 치열하게 성찰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부끄러움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죠.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윤동주 시는 뛰어난 서정시이기도 하면서 우리 역사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민족의 시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 보편적인 의미까지 도달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서시, 죽는 달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11월 20일 후배 정병국에게 시집을 건네주기 전 19편을 묶어서 건네주기 전에 쓴 시로 보입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죠. 모든 죽어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선 민족일 수도 있고 조선어일 수도 있고 조선의 사상일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조선적인 것들일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얘기합니다. 이 윤동주의 시를
다시 읽어야 할 이유가 이 서시에 고스란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 우리는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고전으로서 윤동주의 시 다시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동주의 시 영화도 보시고요. 그리고 구효서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이 동주라는 소설도 함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숙명여대에 계시는 김은교 선생이 쓴 이 시로 만나는 윤동주처럼이라는 윤동주시 해설서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 책도 보시고요. 또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윤동주의 산문도 훌륭합니다. 산문도를 소개한 나무가 있다라는 책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은교 선생은 윤동주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분이기도 하죠. 이 김은교 선생의 처럼도 함께 보세요. 그리고 종로구 천흥동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도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 떠올려 보시죠. 별에는 밤의 한 구절입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별에는 밤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낭송도 많이 해보십시오. 전 낭송에 그야말로 젬병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낭송도 해보시면서 동주시 감상해보시고요. 그리고 별에는 밤은 바로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윤동주가 가장 사랑했던 시인이 바로 백석이고 이상입니다. 이 백석과 이상의 시, 여기에 겹쳐서 동주의 시를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 몇 편 함께 봤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에게 윤동주의 시를 다시 읽으실 것을 권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